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트레이너를 꿈꾸며 인천대 운동건강학부에서 운동과 건강을 공부하는 큐바디라고 합니다. 어, 핵심 요약 정리 1강이니만큼 강의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총 8강이며 하루 1시간씩, 즉 1강씩 공부하시면 총 8일 동안 낮은 CES의 모든 챕터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 높은 핵심 총정리 스페셜 영상도 제 유튜브 채널 큐바디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꼭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제공드리는 유료 전자책은 낮음 CS 2판 스터디 패키지입니다. 스터디 패키지에는 첫 번째로 출제 빈도가 표시된 핵심 요약 정리, 두 번째로 241 문제와 해설집, 세 번째로 핵심 빈칸 채우기를 모두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서 개별 구매하셨을 때보다 5,000원이 더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퀄리티 좋은 무료 전자책인 낮음 CS 2판 중요 10문제와 해설집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및 유료 전자책 제공 링크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전자책을 구매하시게 될 때 가격적인 요소도 많이 고려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전자책이 다른 크몽이나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기타 등등 타 전자책들과 다른 점은 제가 제공드리는 무료 자료와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 영상들만 보셔도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자료를 유튜브 영상으로 전부 다 공개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과 신뢰를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자책을 구매하시기 전에 더 신중히 보고 판단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자료와 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포장지만 화려하게 판매 설명란 글 막 장황하게 쓰고 막 멋지게 하고 그렇게 판매하고 싶지 않고 피드백과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저도 늘 배우는 자세로 함께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늘 언제나 대환영이고요. 오류가 있을 경우 상시 업데이트되고 상시 업데이트된 자료들 언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커리큘럼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초단기 단번에 합격을 위한 핵심 요약 강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낮음 CS 2판 핵심 요약 정리. 전자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상시 업데이트 됩니다. 전자책 업데이트 날짜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표시했습니다. 카메라 이모티콘 표시는 낮음 교재 사진을 참고하심을 추천드리는 이모티콘입니다. 낮음 교재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진들과 자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필 이모티콘 표시는 낮음 교재의 어려운 설명을 보충해주고 이해를 돕기 위한 큐바디 꿀팁입니다. 낮음 책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기에 시험 범위는 아니랍니다. 큐바디 꿀팁들은 제가 대학교에서 들은 수업들, 전공 서적, 개인적으로 구매한 책들에서 배운 지식들을 챗 GPT에게 질문하여 필터링하고 나서 다시 보기 좋게 적어놓은 것에 근거 기반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의 메인 출처는 낮음 CS 2판이고요. 함께 공부한 책 및 자료들의 출처는 그리고 Know the Body, 뉴만의 키네시올로지, 움직임 해부학, 인천대 운동건강학부 수업 자료들의 근거 기반합니다. 목차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대목차는 교정운동 트레이닝 개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목차는 교정운동 기법이고 세 번째 대목차는 고객 평가 그리고 네 번째 대목차는 프로그래밍 전략입니다. 사실 교정운동을 지도할 때 있어서 평가를 하고 나서 교정운동 기법을 지도하지만 낮음 CS 커리큘럼에는 교정운동 기법이 먼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 평가 때 교정운동 기법을 많이 응용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교정운동 기법을 커리큘럼에 먼저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도를 할 때는 이 평가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는 점 참고하면서 커리큘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목차도 같이 살펴보자면 첫 번째 대목차 교정운동 트레이닝 개요에서는 교정운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 그리고 인체 움직임 과학과 교정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대목차 교정운동 기법에서는 억제 기법, 신장 기법, 활성화 기법, 통합 기법을 배우게 되고요. 고객 평가에서는 고객 접수 및 평가, 정적 평가, 움직임 평가, 가동성 평가를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대목차 프로그래밍 전략에서는 신체 각 부위에서의 교정 전략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자가관리 및 회복, 교정운동 전략의 실생활 적용까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대목차 교정운동 트레이닝 개요. 거기서 챕터 첫 번째는 교정운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입니다. 소제목 첫 번째 교정운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운동이란 신경근 골격계의 기능장애를 확인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교정 전략을 실행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정운동은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를 확인할 땐 통합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땐 교정운동 연속체를 디자인하고요. 해결책을 시행할 때는 운동 및 운동 준비 과정에서 선택된 기법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평가 수행이 뭔지 살펴보자면 통합평가 수행이란 이 교정운동 연속체를 시행하기 전에 정적 자세 평가, 움직임 평가, 가동성 평가를 1년에 이렇게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정적 자세 평가가 뭔지, 움직임 평가가 뭔지, 가동성 평가가 뭔지는 이제 차차 저와 함께 스터디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땐 교정운동 연속체를 디자인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교정운동 연속체가 뭔지를 아셔야 될 텐데 그거는 사진을 오른쪽에 띄워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운동 연속체의 디자인이란 확인된 신경근 골격계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정운동 연속체란 즉 확인된 신경근 골격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교정운동 연속체는 1년에 단계를 갖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계획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억제 기법, 두 번째 단계는 신장 기법, 세 번째 단계는 활성화 기법, 네 번째 단계는 통합 기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법인 억제 단계를 먼저 살펴보자면 억제 단계란 과활성 신경근막 조직의 활동을 뭔가 억제, 감소시키거나 폼롤링 같은 자가근막 기법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폼롤링을 하고 있죠. 폼롤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폼롤링을 하면 뭐가 좋냐면 무언가 과하게 활성화된 것들을 뭔가 그런 조직들을 활동을 억제시켜줍니다. 감소시켜줘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릴렉스 시켜준다는 겁니다. 긴장을 이완시켜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폼 롤링을 함으로써 뭔가 릴렉스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억제 단계 때 하는 것이죠. 신장 단계란 뭔지 살펴보자면 과활성 신경근막 조직의 신장성과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신경근 스트레칭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 단계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과하게 활성화된 거, 너무 막 많이 활성화된 것을 어떻게 조직의 길이를 신장시켜서 뭔가 길이를 늘려서 길이를 길게 해서 관절 가동 범위 ROM이라는 걸 증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신장 단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정적 스트레칭, 신경근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게 됩니다. 활성화 단계 볼게요.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저활성 근막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 때는 뭔가 많이 활성화된 게 아니라 뭔가 저활성화된 근막 조직을 이렇게 활성화해주기 위해서 뭘 한다? 고립적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통합 단계는 이 통합된 동적 움직임을 사용하여 모든 근육의 전체적인 협력성을 기르는, 즉 재교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동적 움직임을 해서 근육의 협력성을 재교육하는 단계가 바로 통합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정운동 연속체란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억제, 신장, 활성화, 통합. 그래서 이 교정 운동은 단계가 마지막 해결책 시행할 때는 운동을 지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딱히 어렵지 않아서 이 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헷갈리는 용어를 미리 꿀팁으로 적어놨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수축, 영어로는 contraction이라고 하는데 수축이라는 것은 근육 수축에서 말하는 그 수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등장성 수축도 있고 등척성 수축, 등속성 수축이 있는데 이거는 기능의 부학 때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일단 수축이라는 용어를 꼭 알고 가셔야 되고 단축이라는 것을 또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단축이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즉 수축 안에 단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등장성 수축에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이 단축을 말하는 거고요. 더 큰 범위에서 이제 수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장이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신장이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축에 포함되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성 수축.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장성 수축에서의 한 종류겠죠. 신장성 수축이라는. 그래서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며 수축함을 말합니다. 이완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릴렉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건데 근긴장감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뭔가 긴장된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감소시킨다는 건 뭔가 편안하고 느슨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릴렉스 해준다. 그러면 근긴장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로는 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근육에서의 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팽팽히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마치 종이를 찢듯이 팽팽히 당기고 있는 힘을 근긴장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에는 이러한 늘 텐션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텐션을 우리는 이완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유연성 살펴볼게요. 유연성이란 말은 뭐냐면 근육과 인접 조직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떠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ROM에 대한 능력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어요. ROM은 무슨 말이냐면 관절 가동범위인데 같은 말로 또 가동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팔을 더 많이 벌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벌리면 아픈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의 관절 가동 범위가 다를 수 있죠. 그런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거면 유연성이고 그런 관절 가동 범위 ROM만 말하는 것은 가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은 무슨 말일까요? 스트레칭은 어떠한 유연성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이런 과정, 방법, 기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 CES를 공부하시면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헷갈리는 용어를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제목 교정운동 전문가의 전문 영역 실무 범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것만 살펴보자면 교정운동 전문가, 즉 트레이너의 경우, 운동 지도자의 경우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사의 영역이고요. 피트니스 교정운동 전문가는 진단과 치료가 아니라 뭘 하냐면 평가와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교정운동 전문가는 진단과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평가와 지도자의 실무 범위를 갖는다. 그리고 피트니스 전문가는 이 CPR 자격증, 최신 심폐소생술 자격증과 AED 자격증도 보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목차에서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움직임 과학과 교정 운동. 첫 번째 소제목인 인체 움직임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움직임 시스템은 영어로는 HMS, 같은 말로 또 운동 사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체 움직임 시스템은 이렇게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걸 이런 시스템을 인체 움직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은 효율성을 갖는데요. 보시면 구조적으로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기능적으로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갖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인체 움직임 시스템에서 각 부분에 정렬을 가졌을 때 자세가 균형이 잡혔을 때를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갖췄다는 것은 HMS에서 기능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쓰고 최소한으로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 그래서 근육의 상승 효과를 동원하면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가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인 기능해부학입니다. 사실 이 기능해부학은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 낮은 CES의 한 소제목으로 있기에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능해부학은 정말 따로 스터디 위드미 영상도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기능해부학은 오른쪽에 참고사진 띄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근골격계 기능해부학이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골격근과 골격계를 기초로 인간이 움직이는 원리를 터득하는 학문입니다. 이 한 줄만으로도 참 많은 중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골격근과 골격계로 이렇게 움직임, 무브먼트를 만드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기전, 원리를 터득하는 학문이 바로 이 기능해부학입니다. 그러면 일단 골격근과 골격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이란 무엇일까요? 골격근이란 무엇이냐면 뼈에 붙어서 움직임이나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을 바로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뼈에 붙어서 힘을 만들어내는 뼈에 붙은 근육.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거 다 뼈에 붙은 근육이죠. 이게 바로 골격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특징이 가로 무늬를 갖고 있고 수위근입니다. 무늬는 가로 무늬고 수위근, 우리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골격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격계에는 뼈도 있고 관절도 있고 관절 결합 조직도 있고 연골도 있습니다. 뼈란 무엇일까요? 바로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단단한 조직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거 여기서 여기 이 표시를 해보자면 이게 뼈겠죠? 이렇게 우리를 신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관절은 뭐냐면 뼈와 뼈가 만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무릎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테니까. 관절 결합 조직에는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어요. 이 둘을 그래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인대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여기 보시면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이게 바로 인대고요. 힘줄이란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근육에 붙어서 이렇게 뼈에 붙은 이 친구가 바로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 주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요.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합니다. 또 힘줄은 이렇게 근육에
붙어가지고 다시 근육이 붙어서 뼈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뼈와 근육을 연결하겠죠. 그 인대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인대는 이 탄력성을 가집니다. 되게 탄력성이 있는 층도라서 외부 충격을 완화해주고요. 힘줄은 근육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의 수축력을 이용해서 이 관절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조직인데도 있고 연골 볼게요.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이런 얇은 막들 있죠. 이게 바로 연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격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소제목, 근육이 부착되는 방법과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이 부착되는 방법. 이건 뭘까요? 근육은 도대체 어떻게 부착되는 걸까요? 근육은 바로 이 관절이라는 거를 가로질러서 뼈에서 붙어서 뼈에 붙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는 곳이랑 닿는 곳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는 곳은 근육의 시작 부착 지점이거든요. 왜냐면 근육은 뼈에 붙어서 뼈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 시작 첫 번째로 붙는 거, 그게 바로 이는 곳입니다. 닿는 곳은 근육이 다시 연결되는 지점. 그러니까 뼈에 붙어서 다시 뼈에 붙는 다시 연결되는 그 부분. 그게 바로 닿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착 지점은 이는 곳, 끝 부착 지점은 닿는 곳이겠죠. 그리고 이는 곳은 같은 말로 기시라고도 하고요. 닿는 곳은 정지점, 정지 같은 말입니다. 둘이 영어로 이는 곳은 오리진이라고 해서 주로 단축키로는 O로 표시되고요. 닿는 곳은 I, insertion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는 곳은 또 특징이 근육이 수축할 때 움직임이 작은 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는 곳이 있고 닿는 곳이 있으면 주로 이는 곳은 뭔가 고정해주는 역할이고 닿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할 때 움직임이 많은 쪽은 그래서 이 닿는 곳이고 이는 곳은 뭔가 고정해주는 친구다.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를 볼게요. 근육이 수축하면 이는 곳, 뭔가 고정된 친구가 닿는 곳을 당깁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가로지르는 관절,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위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근육에서 왜 이런 움직임이 발생할까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 4가지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움직임 이해를 위한 4단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달겠습니다. 근육이 어떤 뼈에 기시해서 정지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근육이 가로지르는 관절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근육이 수축하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 이해를 위한 4단계를 한번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이쪽 왼쪽이 장딴지근이고요. 오른쪽이 가자미근입니다.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들인데 그 움직임 이해를 위한 4단계를 이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에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움직임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저와 같이 오늘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연습해 보는 건 그냥 맛보기 정도로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딴지근 먼저 볼게요. 이는 곳 뭐라 그랬죠? 시작 부착 지점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 뼈가 넙다리뼈인데 이게 이 뼈가 넙다리뼈인데 넙다리뼈의 안쪽과 가쪽 관절 융기에 붙었대요. 여기 보시면 이 근육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넙다리뼈의 안쪽과
이게 넋다리뼈의 안쪽과 가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닿는 곳은 아킬레스 힘줄. 이게 아킬레스 힘줄이거든요. 이 흰 색깔, 이 아킬레스 힘줄을 지나 발꿈치뼈에 이렇게 끝 부착 지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기시와 정지 파악했어요. 여기가 시작 부착 지점 기시구나. 여기가 정지구나. 그러면 가로지르는 관절은 초록색으로 파악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넙다리뼈, 우리 허벅지 쪽에 있는 뼈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꿈치 뼈에 근육이 끝에 부착 지점으로 닿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근육이 수축하면 이 발꿈치에 영향을 주겠죠. 이 발꿈치 관절에 뭔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발꿈치 관절도 가로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근육이 수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볼게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근육이 수축하면 기시가 정지를 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무릎 관절에서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무릎을, 이게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이니까 이게 짧아지면 무릎이 굽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발목 관절에서 대입해 봤을 때 이게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그 근육이 짧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을 굽힐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움직임 용어를 저와 함께 아직 스터디 위드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힌다는 게 사실 뭘까? 발바닥을 굽힌다는 게 뭘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제일 쉬운 용어로 제가 골라서 쉬운 예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는 계속 저와 함께 연습할 거기 때문에 오늘의 스터디 위드미는 대부분 기능 해부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에서는 무릎 굽힘, 발목에서는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지근의 움직임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가자미근 봅시다. 가자미근의 이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자면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뒤쪽이래요. 보시면 이게 정강뼈고 여기 이렇게 안 보이지만 정강뼈가 이렇게 굵은 친구가 정강뼈예요. 종아리뼈는 그 옆에 이렇게 얇고 긴 친구인데 이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뒤쪽에 붙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기시구나. 그러면 닿는 곳, 정지는 얘도 똑같대요. 아킬레스 힘줄을 지나서 발꿈치 뼈에 닿았대요. 여기가 정지구나. 그러면 가로지르는 관절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무릎을 봤을 때 근육이 무릎을 덮었나요? 허벅지 쪽 뼈를 근육이 닿아 있지 않죠. 이 종아리 쪽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육이 수축을 해도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강뼈와 종아리뼈 뒤쪽이기 때문에 우리 허벅지 쪽에 있는 뼈, 이 넙다리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백날 여기서 수축해봤자 이 넙다리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넙다리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백날 수축해봤자 무릎 관절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발꿈치는 닿는 곳이 발꿈치뼈에 정지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축하면 발꿈치 관절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꿈치 관절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시가 정지를 당긴다고 했으니까 무릎 관절은 영향을 없을 거고 이 발목에서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해부학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서로 움직임이 다 어떻게 있는 곳과 닿는 곳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근육이 딱 떠올랐을 때 근육 이름만 말해도 아 얘는 무슨 움직임을 가져 라고 이렇게 탁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맛본 거니까 이 정도만 맛보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에서 근육의 역할 보겠습니다. 움직임에서 근육의 역할은 주동근, 기랑근, 협력근, 안정근 이렇게 나뉘어요. 주동근이란 말 그대로 근육이 어떤 움직임에서 주된 작용, 얘가 킹왕짱인 거예요. 메인인 거예요. 메인. 그런 주된 작용을 할 때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 킹왕짱인 친구니까 대부분의 힘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이렇게 바이셉스 컬 할 때 우리 구용어로는 이두근이고 신용어로는 위팔 두갈래근인데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을 할 때 이런 예를 들어 바이셉스 컬을 할 때는 대표적인 바이셉스 컬 운동은 어디 운동이죠? 이두근 운동이죠. 구용어가 이두근이고 우린 신용어로 할게요. 위팔 두갈래근. 얘가 이제 메인으로 제일 힘을 많이 생성하는 친구다. 그러면 기랑근은 뭘까요? 근육이 주동근과 반대 작용을 할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팔 세갈래근이에요. 바이셉스 컬을 할 때 위팔 두갈래근은 주동근인데 얘는 주동근인데 이 기랑근은 위팔 세갈래근 삼두근이 바로 반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위팔 두갈래근이 짧아지면 위팔 세갈래근은 길이가 신장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이 기랑근입니다. 즉 위팔 두갈래근이 힘을 엄청 쓰고 있을 때 위팔 세갈래근은 힘을 덜 쓰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가 바이셉스 컬을 할 때 여기가 주동근, 여기가 주동근, 여기가 기랑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협력근 볼게요. 주동근을 보조하는 근육입니다. 우리 킹왕짱인 친구 주동근을 뭔가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바로 이 협력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이 주동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팔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위팔 세갈래근은 협력근으로서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주동근인 친구들을 도와주는 이런 협력근이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정근 볼게요. 주동근과 협력근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안 관절을 지지해주는 역할. 우리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 부위를 뭔가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안정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 회전근개, 돌림근띠 근육이 있는데 요거 보면 여기 이제 위팔뼈, 우리 위팔뼈인데 이 위팔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용어론 회전근개, 신용어론 돌림근띠입니다. 얘가 바로 어깨에 굉장히 안정성을 제공해줘요. 위팔뼈가 아직 어딜 말하는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같이 이따가 더 살펴볼 거지만 사람을 그려보자면 목이 있고 여기가 몸통이고 여기가 이렇게 팔이면 어깨와 이 위팔뼈 되게 좀 쉽게 그냥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가 위팔뼈예요. 그런데 어깨에 이렇게 돌림근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안정근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수축의 종류 보겠습니다. 근수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등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등속성 수축. 저는 이거 외우는 꿀팁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를 뭔가 등장이잖아요. 짜잔 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등척, 등속 이런 순으로 외워주시면 되세요. 여기 등속은
근육이 일정한 속도로 여기 속이란 말 있잖아요. 등 같은 속도로 수축한다. 그래서 등속은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등장, 이 등장이 첫 번째. 그러면 이 등장성 수축이 뭔지 살펴보자면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면서 힘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근육의 길이가 뭐 이 정도라고 쳤을 때 바이세스 컬을 이렇게 내 몸통 쪽으로 가져오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죠.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등 장성 수축에서도 단축성 수축도 있고요.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는, 신장되게 되는 신장성 수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등 장성 수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변한다. 근데 그게 짧아지면 단축성, 길어지면 신장성 수축인 것이죠. 등척성은 말 그대로 등척성은 근 길이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근육 길이가 똑같은데 예를 들어 덤벨 컬을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걸 바로 우리는 등척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뭐 바이세스 컬을 할 땐 이렇게 들고 버티고 있는 거가 바로 등척성 수축이고, 다른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이 플랭크 운동 있죠. 이렇게 바닥 위에서 팔꿈치 이렇게 하고 몸통 코어 운동한다고 하는 그 플랭크가 대표적인 등척성 수축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근수축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제목 기초 해부학 용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해부학적 자세와 인체 중심선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사람이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약속한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손바닥이 앞쪽에서는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이 해부학적 자세고, 이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은 게 바로 인체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 그리고 인체 중심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운동의 세 가지 면. 운동에는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운동은 3D죠. 운동은 어떤 한 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3D입니다. 3D.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상면도 있고 관상면도 있고 수평면도 있는데, 시상면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게 면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바로 시상면입니다. 보시면 이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쪽 면에, 이 시상면에서 움직임을 가지면 어떤 움직임을 가질까요? 바로 앞뒤의 움직임을 갖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 움직임 용어는 배우지 않았지만 뭔가 예를 들면 바이세스 컬 할 때 굽히는 동작, 그리고 펴는 동작, 그것은 뭔가 앞뒤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시상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용어는 같이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고, 움직임 용어는 추후에 저랑 다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잠시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상면 볼게요. 관상면은 같은 말로 이마면, 전두면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해부학적 자세로 서 있으면 이렇게 이 면이 관상면이에요. 보시면 이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어떤 움직임을 갖겠어요? 좌우의 움직임을 갖겠죠. 이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보시면 뭔가 팔을 벌리거나 모으거나, 그쵸? 목을 가쪽으로 굽히거나, 왼쪽으로 굽히거나 오른쪽으로 굽히거나. 이 외번, 내번은 뭐냐면
외번, 내번은 주로 발목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인데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거나 뭐 안쪽으로 꺾거나 이건데 이건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추후에 움직임 용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평면, 수평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면을 말하는 건데 보시면 이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겠어요? 뭔가 회전하는 움직임, 비트는 움직임이 일어나겠구나. 보시면 몸통을 이렇게 돌리면 이 수평면이란 이 네모난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에는 그래도 세 가지 면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거지 아직 이 움직임 용어까지 적용해서 어떤 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추후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면은 세 가지고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방향과 용어 볼게요. 자, 앞쪽, 뒤쪽. 보시면 이게 앞쪽, 여기가 뒤쪽입니다. 화살표로 치면 위쪽, 아래쪽.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위쪽, 여기가 위쪽, 아래쪽. 그러면 내측, 외측. 인체 중심선이 가운데 있을수록 내측. 인체 중심선에서 멀어질수록 외측. 그럼 근위부와 원위부는 뭘까요? 근위부와 원위부 볼게요. 근위부는 인체 중심에 가까운 부위, 같은 말로 몸 쪽이라고 하고 원위부는 인체 중심에서 먼 부위, 먼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측과 외측과 내측 외측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비슷한 개념인데 뭔가 근위부 원위부는 뭔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상대적으로 어깨는 그래도 몸에 가까운 인체 중심에 가까우니까 근위부다. 손목은 더 인체 중심에서 머니까 원위부다. 이렇게 뭔가 기준점을 갖고 말하는 건 근위부, 원위부라고 하고 인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인체 중심선에 가까운 건 내측, 먼 건 외측. 근데 뭔가 기준점을 딱 명시해 놓고 말하는 건 뭔가 더 근위부, 원위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해부학적 비교를 위한 용어 볼게요. 몸에서 등은 등이라고 말하고 배는 복부라고 말하죠. 손은 손등, 손바닥 이렇게 말하고 발은 발등, 발바닥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되게 너무 쉬운데 왜 가져왔냐면 영어로 했을 때는 사실 헷갈리거든요. 기능해부학을 사실 저는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영어 그리고 또 실무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기능해부학 용어를 다 영어로 말을 한대요. 움직임 용어를.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등 쪽은 다 돌살이라고 부르는데 몸은 복부는 ventral, 손바닥은 palmar, 발바닥은 plantar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움직임 용어.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배우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움직임 용어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드릴 건데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으로 움직임을 다 보여드리고 그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에 없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추가 참고 사진으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으로 같이 움직임 용어를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몸통, 상지, 하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몸통 굽힘은 이렇게 인사하듯이 숙일 때 이게 몸통 굽힘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몸통 펴은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 이게 몸통 펴입니다. 몸통 돌림은 이렇게 몸통을 돌림 이게 바로 몸통 돌림입니다.
몸통의 가쪽 굽힘은 이게 몸통의 가쪽 굽힘입니다. 목 굽힘은 이렇게 목을 굽히는 거. 이게 목 굽힘입니다. 반대로 목펴은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 이게 목펴입니다. 목 돌림은 뒤에서 봤을 땐 이게 목 돌림이고 앞에서 봤을 땐 이게 목 돌림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목 돌림. 목의 가쪽 굽힘은 이게 목의 가쪽 굽힘입니다. 목을 가쪽으로 굽히는 거. 몸통의 움직임은 여기로 하고 여기로 마무리하고 상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깨 굽힘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을 올릴 때 이게 어깨 굽힘입니다. 어깨 펴은 어깨 굽힘과 반대되는 말로써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을 뒤로 젖히는 거 이게 어깨 펴입니다. 어깨 벌림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팔을 올리는 거 이게 어깨 벌림입니다. 어깨 모음은 뭐냐면 이게 벌림, 이게 모음입니다. 벌림, 어깨 모음, 어깨 벌림, 어깨 모음. 자, 이렇게 안쪽으로 돌릴 때 이게 어깨의 안쪽 돌림입니다. 어깨 가쪽 돌림, 같은 말로 어깨 바깥쪽 돌림은 이렇게 밖으로 사이드로 빼는 거. 이게 어깨의 가쪽 돌림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게 어깨의 가쪽 돌림. 어깨 가쪽 돌림입니다. 자, 어깨 수평 벌림은 이렇게 수평으로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어깨 수평 벌림. 어깨의 수평 벌림. 어깨 수평 모음은 이렇게 모을 때 이게 어깨의 수평 모음. 어깨 이렇게 벌릴 땐 모을 땐 수평 모음, 벌릴 땐 수평 벌림. 그래서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개뼈 같은 말로 견갑골을 올림. 견갑골 올림, 날개뼈 올림. 그러면 날개뼈 내림은 이렇게 내릴 때 이게 날개뼈 내림입니다. 날개뼈 올림, 날개뼈 내림. 날개뼈 올림, 날개뼈 내림.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 이게 날개뼈 뒤당김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게 날개뼈 뒤당김입니다. 옆에서 보면 날개뼈 뒤당김, 날개뼈 뒤당김. 반대로 날개뼈 내밈은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 날개뼈 내밈, 날개뼈 내밈.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날개뼈 위쪽 돌림, 날개뼈 위쪽 돌림. 이게 날개뼈 올림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추가 기능해부학 참고 자료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는 사진을 보면서 이따 더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날개뼈 위쪽 돌림입니다. 회전하면서 올라가요. 위로 가는 게 날개뼈 위쪽 돌림. 날개뼈 아래쪽 돌림은 아래로 회전하면서 내려갑니다. 날개뼈 아래쪽 돌림. 보면 회전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날개뼈가 이렇게. 날개뼈 아래쪽 돌림. 팔꿈치 굽힘. 팔꿈치 굽힘. 팔꿈치 펴은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 펴.
이게 쫙 일자가 됐을 때 팔꿈치 펴. 팔꿈치 펴. 이거는 팔꿈치 굽힘. 자, 아래팔 뒤침은 뭐냐면 이렇게 마치 손바닥으로 뭘 퍼올리려고 손바닥을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팔을 돌리는 거, 회전시키는 거. 이게 아래팔 뒤침입니다. 아래팔 뒤침, 아래팔 뒤침.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서 올리는 동작. 이게 아래팔 뒤침입니다. 자, 뒤침의 반대는 엎침인데 아래팔 엎침은 손바닥을 아래로 보이게 하려는 거. 손바닥을 아래로 보이게 하려는 게 아래팔 엎침입니다. 이것도 참고 자료에 사진을 놓았어요.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이따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손목 굽힘. 손목을 굽힐 때 손목 펴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손목을 펴, 이쪽이 펴, 손목 굽힘, 손목 펴, 손목 굽힘, 손목 펴, 손목 굽힘. 이고 손목의 좌쪽 편의는 손목의 좌뼈 쪽으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좌뼈가 자,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쪽이 좌뼈예요. 좌뼈 쪽으로 향할 때, 이 좌뼈 쪽으로 편의시킬 때가 이게 좌쪽 편의입니다. 손목의 노쪽 편의는 이쪽에서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노뼈예요. 이거 엄지손가락 쪽이 노뼈가 있는 쪽이거든요. 노뼈 쪽으로 편의시킬 때 이게 노쪽 편의, 이게 좌쪽 편의. 노쪽 편의, 좌쪽 편의. 손목의 노쪽 편의, 손목의 좌쪽 편의입니다. 그래서 노뼈와 좌뼈의 위치를 아시면 이제 노쪽 편인지 좌쪽 편인지 구분하실 수 있고 상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엉덩관절 굽힘은 이렇게 위로 올릴 때, 다리를 위로 올릴 때 이게 엉덩관절 굽힘입니다. 엉덩관절 펴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이게 엉덩관절 펴입니다. 엉덩관절 벌림은 이렇게 벌림, 엉덩관절 벌림. 엉덩관절 모음은 이렇게 모아줄 때가 엉덩관절 모음. 모음, 벌림, 모음, 벌림. 자, 엉덩관절 안쪽 돌림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돌릴 때 이게 엉덩관절 안쪽 돌림, 엉덩관절 내회전, 엉덩관절 안쪽 돌림. 엉덩관절 바깥쪽 돌림은 즉 가쪽 돌림은 이렇게 가쪽으로 회전시킬 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엉덩관절 가쪽 돌림, 엉덩관절 가쪽 돌림. 자, 무릎 굽힘 볼게요. 무릎 굽힘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무릎 굽힘. 무릎 굽힘, 굽혀질 때. 자, 무릎 펴은 이게 무릎 굽힘, 이게 무릎 펴. 이게 무릎 굽힘, 무릎 펴, 무릎 굽힘, 무릎 펴. 무릎 안쪽 돌림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릎 안쪽 돌림은 정강뼈가 안쪽 돌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요게 좀 아쉬워요. 이게 움직임이 별로 크진 않은데 이렇게 정강뼈가 안쪽으로 돌아갈 때 이게 무릎 안쪽 돌림이에요. 너무 조금 움직여가지고 무릎 가쪽 돌림은 정강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갈 때 정강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갈 땐 무릎 가쪽 돌림, 정강뼈가 안쪽으로 돌아갈 땐 무릎 안쪽 돌림입니다. 발목 발바닥 굽힘이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굽혀주는 거. 이게 발목, 발바닥 굽힘이고 발등 굽힘은 발등 쪽으로 굽혀주는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발등 굽힘. 발등 굽힘. 발등 굽힘입니다. 발목 가쪽 번짐. 즉 발목 외번은 발목의 바깥쪽 꺾임과 같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것도 동작이 지금 너무 작아서 아쉽긴 한데 제가 추가 참고 자료에 사진 넣으면서 이따 추가로 또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이 동작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일 때 그게 발목 가쪽 번짐입니다. 발목 안쪽 번짐은 발목이 안쪽으로 꺾일 때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일 때 발목 안쪽 번짐. 발목의 가쪽 번짐은 다시 보자면 바깥쪽으로 꺾일 때.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면 새끼발가락 쪽이 들리겠죠? 근데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 엄지발가락이 들리겠죠? 여기 보시면 더 길게 나온 게 엄지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엄지 쪽이 들리죠? 엄지 쪽이 들리죠? 이게 발목의 안쪽 번짐이고 다리가 여기 원래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인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인체 중심선 쪽쪽으로 엄지가 들리는 건 발목 안쪽 번짐. 발목 가쪽 번짐은 새끼발가락이 들리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있는 몸통, 상지, 하지의 움직임은 다 봤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이패드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으로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에 없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추가 참고 사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뭐냐면 이 왼쪽 사진은 견갑골 위쪽 돌림입니다. 해부학 어플리케이션에도 아마 있었던 동작인데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오른쪽은 견갑골 아래쪽 돌림이죠. 그래서 이 견갑골 위쪽 돌림은 중요한 사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라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이고 견갑골 아래쪽 돌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이거 나중에 또 근육 기능 해부학 할 때 또 꿀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이렇게 위쪽 돌림은 무슨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 아래쪽 돌림은 시계 방향이다. 이 외우는 꿀팁은 아래쪽 돌림이 시계 방향이다 라는 걸 외우면 얘는 반대되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견갑골 아래쪽 돌림이 시계 방향이다. 아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 외웁시다. 견갑골 아래쪽 돌림은 시계 방향으로 견갑골이 돌아간다. 아시.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정상 다리인데 보시면 이렇게 O다리가 있고 X자 다리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O다리는 내반슬이라고 하고요. 내반. X자 다리는 무릎이 외반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 기억해 주시고요. O다리는 이렇게 무릎이 벌어진 거. X자 다리는 무릎이 이렇게 모여서 X가 된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에서 정상 발목은 이렇게 꺾이지 않는데 인버전, 이 4번이라고 하는 건 발목을 이게 인체 중심선이 여기 있을 때 안쪽이 꺾이는 거. 이게 4번이고요. 인체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이 꺾이는 거.
이게 바로 외번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외번은 발목에서의 이 바깥쪽 꺾임을 말하는 거고요. 외반은 무릎이 X자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란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엎침과 뒷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오른쪽이 이 뒷침이고 왼쪽이 엎침인데요. 뭔가 세수하듯 손바닥을 보이게 하는 거. 이렇게 이 사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손바닥을 내가 보이게 마치 세수하듯, 이게 꿀팁인데 세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뒷침을 말하는 겁니다. 세수하듯 손바닥이 보이게. 이게 바로 뒷침이고 엎침은 그 반대로 손등이 보이게 하는 거. 뭔가 세수하듯 손바닥이 보이게 하는 건 뒷침이고 손등이 보이게 그 반대로 하는 건 엎침입니다. 그래서 엎침과 뒷침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엎침과 뒷침은 아랫팔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 발에서도 일어나는데 일단 팔에서의 엎침과 뒷침을 살펴보았고 골반의 전방경사와 후방경사 보겠습니다.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 볼게요. 골반이 전방경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골반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앞쪽으로 경사가 졌다. 앞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골반의 전방경사고요. 골반이 이렇게 있는데 뒤로 경사진다. 골반이 뒤로, 이게 엉덩이 쪽이잖아요. 이 뒤쪽으로 엉덩이 있는 면 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되는 게 이게 후방경사입니다. 그래서 골반이 전방경사는 뭘 말하는 거고 골반이 후방경사는 어느 방향으로 경사를 지는 건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경사는 앞으로 경사지는 거, 후방경사는 뒤쪽으로 경사지는 거.